우리, 아, 이제 안 들어오셨는데, 대충, 우리가, 음, 음, 지금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강도는 베르그송에 따르면 질적인 것들을 양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베르그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원래 본질은 질적인 건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열었어요. 질적인 건데, 양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포함 관계가 없는데, 예, 크기의 차이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지금 강도를 얘기하고 있죠. 베르그성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그 강도의 크기로 생각하는 건 강도의 크기로 생각하는 건 사실은 안에 있는 여러 질적인 것들의 복합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질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들도 연민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연민의 질적 감각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었었죠. 첫 번째는 질적인 감정들의 다수성, 이게 우리가 강도로 착각했던 것이고, 크기로 착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나온 것들이 대표적인데, 쾌락과 불쾌, 쾌불쾌 같은 경우는 내가 불쾌 속에 가득 빠져 있다는 것은 불쾌를 강하게 느낀다. 강한 강도의 불쾌를 느낀다는 건 사실은 내가 신체가 거기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신체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되게 분석이 돼 있었어요. 그 강도의 차이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치고, 그죠? 어, 지난 시간까지 정조적 감각을 했고요. 음, 이제 새로운 것들, 이제 표상적 감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상적 감각, 음,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4쪽. 한 감각이 자신의 정조적 성격을 잃고 표상의 상태로 넘어갈 때, 그것은 우리에 일으키는 반응 운동들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지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표상적 감각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상적 감각이란 우리 신체적 반응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 신체 전체가 뭐 그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 있잖아요, 그죠? 천둥 소리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비행기 소음 같은 경우 그렇게 내 신체 반응이 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대화하는 소리 있죠. 이 정도의 소리를 표상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제 소리는 어떤 신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게 지금 마지막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상적 감각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인데, 음,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감각의 원인인 외부 대상을 현재 지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거에 지각하여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표상적 감각의 경우인데, 어떤 소리가 난다면 그 소리를, 지금 제 소리를 절하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외부 대상을 지각하고 있죠. 아니면 과거에 그 사람의 소리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연장적이고 측정 가능하죠. 그렇죠. 제 소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음. 최초의 의식의 빛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의 생존 기간 내내 계속되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의식을 갖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생존 기간 내내 매 순간 경험은 자극의 일정한 가치에 대응하는 감각의 일정한 색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럴 때 일정한 느낌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때 나타난 결과의 어떤 질에다가 원인의 어떤 양의 관념을 결합시키는데 지금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갑작스럽게 던졌는데 그러니까 토상적 감각의 경우 강도의 차이, 대단한 강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대단한 강도의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도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적 질에다 원인의 양을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르그송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에서 목소리가 지금 그 뭐죠? 뭐 거칠고 지금 거칠고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에서. 그죠? 그런 질적인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것에다가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에 강도의 차이로 느낀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고는 모든 획득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런 관념을 감각에, 즉 원인의 양을 결과의 질에 집어넣는다. 정확히 바로 그 순간에 감각의 어떤 색조나 성질에 불과했던 강도가 크기로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에 바늘을 들고 왼손을 점점 더 깊이 찔러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간지럼 같은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접촉을 느끼고 거기에 찔린다는 느낌이 뒤따르고 다음에는 한 점에 국한된 고통, 마지막엔 고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겠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그만큼의 질적으로 구별되는 감각이고 동일한 종의 그만큼의 변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들의 다양한 질적인 차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선 점점 더 침투에 들어오는 오직 하나의 동일한 감각, 즉 점점 더 강한 찔림을 이야기했다. 이게 우리가 일으키는 강도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의 차이. 동일 감각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것은 왜 그러냐? 찌르는 오른손의 점진적인 힘주기를 찔린 왼손의 감각으로, 즉 별다른 주의 없이 그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원인을 결과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죠? 오른손에 점진적인 힘주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른손의 점진적 힘주기는 크기예요, 크기. 그것과 내가 찔렸을 때 그 느끼는 감각 있죠. 내 의식에 주어지는 건 다른 것이에요. 의식에 주어지는 것을 지금 오른손으로 강하게 찌르는 것 있죠. 이것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자꾸. 이해 가시죠? 베르그송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여 당신은 원인을 결과에 집어넣고 무의식적으로 질을 양으로 강도를 크기로 해석했다. 모든 표상적 감각의 강도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찌르는 감각을 이야기했고 소리의 감각. 지금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소리를 살펴볼 건데요. 소리를 살펴보고 소리의 감각은 매우 뚜렷한 세 개의 차이를 보여주죠. 우리는 이 감각의 정조적 요소, 즉 신체 전체가 받는 흔들림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매우 강한 소리는 우리의 주의를 흡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소리죠. 그러나 거기서 몸 전체에서 느끼는 어떤 상당히 특징적인 진동을 제거해 봅시다. 동시적으로 음향들이 서로 다투는 그 경쟁을 없애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조적 성격을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 소리만 들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의 어떤 정의할 수 없는 성질 이외에 무엇이 남겠어요? 그렇죠?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 목소리가 상당히 교양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성질이 곧 양으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가령 한 물체를 두드리면서
그에 의해 일정한 양의 노력을 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그러한 크기의 소리를 얻은 것이 수천 번 더 되기 때문이다. 지금 뭐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반응이 없을 때 그 크기를 어떻게 그 왜 강도의 크기로 생각하는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조적 감각은 내 신체가 반응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왜 우리가 강도의 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건 내 자신이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그런 것을 과거에 한 경험을 지금 내가 느끼는 질적인 것에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이것도 어떤 다른 원인을 집어넣고 있죠. 다른 원인. 내 신체가 직접 반응한 원인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원인을 집어넣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유사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소리의 세기를 크기로 나타낼 때 당신은 그러한 노력의 관념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린 것이에요. 이걸 집어넣은 것이죠. 내가 과거에 했던 노력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결합시킨 것이에요. 분트는 인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성신경망과 청신경망의 특별한 연결에 주목했는데요.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이전에 물질과 기억을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번개처럼 떠오르는 부분이죠.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어야 되죠. 내가 안에서 연주를 하지 않으면 바깥의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경질환자들은 입술을 움직거리지 않고는 대화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해야 돼.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과장한 것뿐인데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 속에서 반복하죠. 소리가 울려 나오는 어떤 심리적 상태, 즉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몸 전체에 채택된 운동, 이 암시하는 그 원초적 상태, 내 몸이 실제로 과거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원초적 상태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리를 우리 속에서 반복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음악의 표현력이나 암시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음악이 주는 그 표현력은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음이 아시겠죠? 내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각의 수동성으로는 예술적 표현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억을 다시 안 읽은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깥에 오는 감각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바깥에서 무엇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그것과 동일한 걸 내가 반복하고 내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협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은 생략돼 있고, 이제 베르그송은 이걸 지금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만 바깥에 있는 소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성 가지고는 어떤 생명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창조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 반응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 과정으로 유기체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소리의 세기를 크기라고 할 때, 우린 특히 같은 크기의 소리의 감각을 다시 얻기 위해 들여야 할 크거나 작은 노력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과거에 했던 걸 이만큼 내가 노력하면 그 크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기와 더불어 소리의 또 다른 특징인 높이를 또 구별하잖아요. 세기라는 강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높이라는 강도.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높이라고 하는 강도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귀가 지각하는 데는 높이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리의 더 높음이 공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심상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소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를 위로 올리잖아요. 큰 소리, 높은 소리를 내려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음. 하늘을 막 바라보지 않습니까? 높은 소리를 내려고. 그죠? 낮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되죠? 자꾸 몸이 막 가라앉지 않습니까? 막 점점, 그죠? 이 신체 운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그죠? 거기서부터 음계의 음들이 청각인 한에 있어서 질에 의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끌 수 있는가? 이게 질에 의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이 가르쳐 준 것을 잊어버리고 더 높거나 낮은 음에 대해 당신이 가진 생각을 면밀히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단지 당신 성대의 장근이 이번에는 자기가 그 음을 내리면 들여야 할 노력의 크고 작음이 아닐까. 이게 신체 운동이죠. 당신의 목소리가 어떤 음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갈 때 들이는 노력이 불연속적인데 당신은 그 연인 음들을 그들 각각을 나누는 빈 간격을 매번 건너뛰음으로써 급작스럽게 그런 도약에 의해서 하나씩 도달되는 공간의 점들로 표상을 하죠.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쭉쭉 올려가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음계 음들 사이에 간격을 두는 이유죠. 왜 그들을 배열하는 선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지, 공간적으로 위아래인지, 왜 우리는 소리가 어떤 때는 올라간다고 하고 내려간다고 하는지 문제가 남아있죠. 높은 음은 머리에서, 낮은 음은 흉부에서 울리는 듯한 효과를 낳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지각이 아마 그 간격들을 수직적으로 배열하게 하는 데 기여했겠죠. 그러나 가슴에서 소리를 낼 때 성대를 당기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미숙한 가수에게는 관여하는 몸의 표면이 넓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는 제가 노래를 잘 하는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미숙한 가수는 어, 그러니까 음, 어떤 부위, 그러니까 목, 배, 머리 이런 데서 특정 부위에서 내야 될 소리를 잘 못 내기 때문에 몸의 전체 표면에서 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 음악 프로 보면은 어디 소리를 쓰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음, 어느 부위에 소리를 쓰라고? 어, 그럴 것 같아요. 몸의 표면이 넓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그 노력이 더 강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예요. 소리가 더 강한 경우.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공기를 내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내쉬기 때문에, 가슴에서 코로 내쉬니까 위로 내쉬는 거죠. 그는 그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소리에도 동일한 방향을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성대의 근육과 몸의 더 큰 부분이 동감을 하면 그것은 바로 아래에서 위로의 운동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음이 더 높다고 말하게 되고 그것은 몸이 공간에서 더 높은 물체에 도달하는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질적인 것인데, 그래야 음계의 각 음의 높이를 부여하는 습관이 형성되었고, 물리학자가 거기에다가 진동수로 정의를 해줬어요. 높은 음은 진동 데시벨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양적 차이를 직접 지각한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근육의 노력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진동을 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수한 질로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순수한 질이고 진동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질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소리입니다. 표상적 감각 중에 소리를 설명했고요. 세기와 높낮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설명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차가움과 더움을 느끼는 신체 표면의 지점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움과 더움을 같은 표면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새로운 사실인데 느끼는 표면이 다르다는 게 신체에서. 따라서 생리학은 이제부터 차가움과 더움의 감각 사이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본성 차이를 확립하겠죠. 같은 데서 차가움과 더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차가움과 더움을 느낀다면 두 개가 본성이 다르죠. 차가움과 더움이 같은 공간에서 느껴진 게 아니니까 본성 차이인데,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 관찰은. 생리학은 그렇고 심리학은 더 나아가는데, 주의 깊은 의식은 다양한 열 감각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차가움의 감각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차가움과 더움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차가움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다. 더 강한 더움은 다른 더움이다. 이거 이해죠? 강한 더움은,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더움은 다른 더움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더움과 태국의 더움이 다르죠. 그죠? 태국의 더움과 우리의 더움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본성의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더움이다. 그것을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원으로 다가가거나 태양으로 다가가거나, 우리 몸의 더 넓은 표면이 열을 받았을 때 더 뜨거워진 변화를 수천 번 겪었기 때문이다. 즉 이게 뭐죠? 외부 원인을 지금 내가 질적으로 느끼는 것에 치환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더움과 차가움의 감각은 상당히 빨리 정조적 성격을 띈다는 것인데, 고통 이런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빨리 고통의 감각을 느껴서 회피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죠. 그때 그것의 외부 원인의 수치만큼 더 세거나 덜 센 반응을 우리 측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원인으로부터 전도되는 힘에 대응하는 감각들 사이에 그와 유사한 양적 차이를 어떻게 확립하지 않겠어요? 그죠? 원인에서 양의 차이를 확립해 버리죠. 더 길게 논의하지 않겠다. 감각의 원인에 대해 과거의 경험이 일러주는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감각 자체와 맞대면하여 신중하게 자문해보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 표상적 감각의 크기는 원인을 결과에 집어넣은 것이고, 정조적 요소의 강도는 외부 자극에 따르는 크거나 작은 내 신체 반응 운동을 감각에 도입한 데 기인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한 것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압박이나 중량 감각, 지금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토를 요청할 것이다. 당신이 손에 작용하는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말할 때, 그 말로 당신이 떠올리는 것은 접촉이 압력으로 고통 자체는 여러 주변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지를 보라. 그리고 특히 당신이 외부 압력에 대립하여 점점 더 강한, 점점 더 넓은 대양의 노력, 내 신체의 운동이죠. 이 노력을 개입시키지 않았는지 보라. 더 무거운 중량을 들 때 정신물리학자는 감각의 증가를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각의 증가는 오히려 증가의 감각으로 하지 않을지 검토해보라.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 지금 핵심이네요. 그죠? 우리한테는 헷갈리는 말이지만, 감각의 증가인가, 증가의 감각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감각의 증가는 뭐죠? 뭐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양의 증가란 뜻이죠. 어떤 감각, 내가 느끼는 양이 쭉 감각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고, 증가의 감각은 뭐예요? 내 신체적 반응의, 네, 반응 혹은 노력의 증가죠. 내 신체적 반응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첫 번째는 그냥 양이 점점 증가했다는 뜻이고, 감각이 증가한 거냐, 아니면 내 증가한 것들을 느꼈느냐, 내 신체적 반응들이 증가한 것들을 느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강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의 감각은 양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비록 그 원인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질이다.
첫 번째는 양의 증가고 두 번째는 질적인 차원의 변화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구별은 더운 것과 차가운 것의 구별만큼 소박하다. 그러니까 쉽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구별의 소박함 자체가 그것을 심리학적 실제로 만든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실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거움과 가벼움은 심리학적으로 질적인 실제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움과 가벼움은 심리학적으로 질적인 실제다.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양적인 차이로 되게 확립하죠. 무겁고 가벼움이니까. 그죠? 그리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우리 의식에게는 서로 다른 유를 이룬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움과 가벼움은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이질적인 것이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정도들도 두 부류에 속하는 그만큼의 종들이에요. 그 정도들도 지금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거움과 가벼움은 유가 다른 것이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각각의 정도들이 있겠죠. 가벼움의 정도들도 사실은 종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무거움과 가벼움은 뭐냐면 동물과 식물의 차이이고 그다음에 가벼움의 정도들은 동물 종들의 차이다. 뭐 이런 식의 구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파충류니 무슨 뭐 포유류니 이런 차이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크기의 차이가 아니다. 주어진 무게를 들기 위해서 몸이 들여야 할 더 크거나 작은 범위의 노력 때문에 몸의 노력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차이가 자발적으로 양의 차이로 번역된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 재밌는 비유인데 비어있는 바구니를 쇳덩이로 가득 찼다고 말하면서 들어보라면 어떻게 되죠? 그 바구니를 잡으면서 우리는 들어 올리면서 균형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온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가벼우니까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때 뭐죠?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신체 전체를 쓴 것이죠, 지금. 마치 관계없는 근육들이 미리 그 일에 관여하여 여기서 갑작스러운 실망을 느낀 것처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온 힘을 썼다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신체가 휘청한 것이죠. 이걸 갑작스러운 실망을 느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주어진 한 점에서 무게의 감각을 측정하는 것은 신체의 다양한 점에서 이루어진 그런 공감하는 노력의 성질과 수에 따라서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처럼 크게 관념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감각은 질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더구나 그 점에 관한 당신의 착각을 강화하는 것은 동질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질적 운동을 직접적으로 지각한다고 믿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동질적 공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질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질적 운동이니까 이걸 같은 운동이니까 이미 나는 양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내가 팔로 가벼운 무게를 들 때는 몸의 나머지 다른 부분, 모든 부분은 부동인체 일련의 근육 감각을 느끼는데 그 감각은 자신의 국부적 신호, 고유한 색조를 가집니다. 내가 팔로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릴지라도 내 근육의 각각의 색조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련의 감각들을 나의 의식은 공간 속에서 연속적 운동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내 근육이 느끼는 고유한 것들을 다 없애고 공간 속에서 손의 움직임 이렇게 싹 하나의 움직임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적인 운동으로 내가 다음으로 더 무거운 무게를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속도로 돌린 다음에 새로운 일련의 근육 감각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각각은 이전의 감각 연쇄에 대응하는 항들과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그 새로운 연쇄 역시 연속적 운동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니까 그 운동이 먼저 것과 동일한 방향과 지속과 동일한 속도를 가지니까 나의 의식은 두 번째 감각 연쇄와 첫 번째 연쇄 사이의 차이를 그 운동 자체와는 다른 곳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고 나의 의식은 그때 그러한 차이를 움직이는 팔 끝에 구체화하여 위치시키는데
운동 감각은, 그러니까 차이를 어디다 두냐면 움직이는 팔 끝에 두는 것이고, 운동 감각은 두 경우 모두 동일했던 반면 중량 감각은 크기가 달랐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과 무게는 반성적 의식의 구별이고, 이제 구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적 의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직접적 의식이 나오고 있죠. 반성적 의식은 운동과 무게를 구별합니다. 직접적 의식은 무게 있는 운동의 감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와 운동을 구별하지 않고 무게 있는 운동 자체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 감각은 뭐냐면 일련의 근육 감각이죠. 사실 근육 감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은 그 음영, 그 특질을 갖죠. 음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소, 그 색채에 들어올리는 무게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감각의 증가인가, 증가의 감각인가,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그죠? 지금 두 번째 구별은 운동과 무게의 분리냐, 그다음에 무게 있는 운동이냐, 이 두 가지를 또 분리하고 있죠. 그죠?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지금 운동과 무게를 완전히 분리해 버리는 거, 무게를 분리하는 거. 그래서 무게를 손끝에서만 느끼는 거, 이렇게 운동은 제거해 놓고, 운동은 제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과 이 컵을 들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운동 크기는 똑같잖아요. 운동 궤적은 똑같잖아요. 그죠? 운동을 분리해 놓고 이 컵의 무게 유무로만 이 운동을 보면 외부 원인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이렇게 운동하는 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아시겠죠? 무게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과 무게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제거하고 무게만 보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반성적 의식, 반성적 의식은 두 개를 구별한다.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반성적 의식은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의식인 것 같아요. 그죠? 반성적 의식은. 여기까지가 무게고, 지금 표상적 감각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색깔이 제 1장 끝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여기가 우리에게 이제 고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고비는 저의 고비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강도를 양이라고 부를 것인가, 질로 취급할 것인가. 아마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광원의 성질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매우 다른 많은 요소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물의 윤곽과 세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빛이 멀거나 꺼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때 경험하는 정조적 감각인 눈부심은 그 원인의 우월한 힘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경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광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물체의 모서리도, 그것이 만드는 그늘도 같은 방식으로 부각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 질적인 차이들이 늘 나타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더 약하거나 더 밝은 빛의 영향 아래 착색되는 표면이 받는 빛깔의 변화를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 빛깔의 변화, 빛의 색깔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의 변화를 더 크게 고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의 변화를 더 크게 고려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원이 가까워지면 보랏빛은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초록은 희끗무리한 노랑으로 되고, 빨강은 밝은 노랑으로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광원이 멀어지면 감색은 보라, 노랑은 녹색, 마지막엔 빨강, 녹색, 보라가 노랑에 가까워집니다. 얼마 전부터 물리학자들은 그런 빛깔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주목할 만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질의 변화를 양의 변화로 해석하기로 작정한 우리는 모든 사물이 불변에 결정된 고유색을 가진다는 원리를 놓고 출발합니다. 이게 일반 상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색은 정해져 있다.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물의 색상이 노랑이나 파랑에 접근한다면 조명의 증가나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색깔은 동일한데 조도의 감각, 조도는 여기서 말하는 빛의 밝기 정도라고 합니다. 색깔은 같은데 조도의 감각의 증가나 감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색깔은 고정돼 있고 조도의 증가 감소.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의식이 받아들이는 질적 인상을 우리의 지성이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양적 해석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색깔은 동일한데 조도의 강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조도의 강도로. 우리는 실제로 색깔이 질적으로 변해가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쭉 한 달락을 건너뛰어서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달락 우리가 자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상대적 빛깔의 변화에 의해 광원의 변화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빨강이 노랑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 하나의 사물 예를 들어 흰색 표면이 다른 정도의 밝기를 계속적으로 거치는 단순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는 여러 색들이 다양한 식으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질적인 변화들이 있죠. 그죠? 질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 즉 흰색 표면이 하나의 사물이죠. 흰색 표면이 밝기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 지금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거치는 경우는 어떨까? 이것은 뭘까요? 흰색 표면이 밝기의 변화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이 있다고 하면 해가 들어오거나 해가 질 때쯤에 이 창호지의 문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건 뭐냐? 이것은 강도의 변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햇빛의 강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내가 베르그송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의식에 주어지는 감각들을 다 질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베르그송의 논리는 깨지는 거죠. 이거 한 가지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어, 정말 한 가지가 남았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베르그송에 따르면 이거 한 가지가 설명 안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걸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리학이 빛의 세기 정도를 진정한 양으로 말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빛의 세기를 양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죠? 감색이 보라로 변하고 노랑이 녹색으로 이행하는 경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같은 흰색인데 그게 미묘하게 변하는 것은 강도 차이,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도의 변화로. 이게 즉 물리학은 그것을 조도계로 측정합니다. 여기서 물리학만이 아니라 정신물리학자는 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더 멀리 나아가서라고 하면 됩니다. 보다는 빼야 되겠죠. 더 멀리 나아가서 우리의 눈 자체가 빛의 강도를 측정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정신물리학자가 주장하는 것. 눈이 빛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 문장이 되게 지금 문제적이죠. 지금 뭐냐면 눈은 우리 감각이잖아요. 그죠? 시각이잖아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모든 감각들은 전부 다 뭐였죠? 질적인 것이었고 혹은 신체의 노력이었잖아요. 신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만은 눈만은 빛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죠? 눈은 빛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단락까지만 간단히 읽고 끝내겠습니다. 델베프, 다음에 레만, 네이글릭에 의해서 빛 감각의 직접적 측정에 관한 정신물리학적 방정식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이 시도되었어요. 우리는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조도 측정법, 그게 조도 측정법인데요. 조도 측정법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렸다. 해석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히 받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것은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읽어보고 오시고요. 각오를 하시고요. 네. 선생님, 네네. 그 67페이지에 음,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들은 각각 나누는 빈 간격을 매번 건너뛰므로써 갑작스런 도약에 의해 하나씩 도달되는 공간의 점들로 표상한다. 이제 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내용이 표상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하나씩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한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해봤더니 도래인데 이어지거든요. 음, 제 관찰을 해보면 도래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내가 말을 하듯이 음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표상을 한다는 표현이 그냥 표상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아, 있어요. 근데 거기 문장을 다시 보면 당신의 목소리가 어떤 음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갈 때 들이는 노력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전 노력 자체를 끊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연속적인데 원래 연속적이죠. 소리를 그쵸. 원래 듣니까 연속적이라는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 노력을 도 끊고 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간격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음, 도하고 도레 사이에 온음 간격을 설정하고 미하고 파 사이에 반음 간격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실제로 근데 소리를 낼 때 내가 끊지만 않으면 그건 질적으로 변하는 음, 순간순간들이죠. 도레 이렇게 할 때 네. 끊지만 않으면 네네. 제가 그렇게 불연속적인 노력이라고 돼 있죠. 베르그송이 이렇게 그 의식에 우리한테 우리 의식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 그 지난번에 물질과 기억에서 한 것처럼 그 철학자들이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착각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음, 질적인 것을 갖다가 강도의 차이를 느끼는 우리의 그 감각을 깨기 위해서? 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의 사유의 구조가
정확하게 음,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 사유에 뭐가 개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린 질적으로 분명히 느껴야 되는데도 뭔가 자꾸 양적인 걸로 환산을 하고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 사유의 음, 구조에서. 음. 그러면 자꾸 나중에 이제 결론들로 넘어가면 이제 공간을 자꾸 우리 사유에 넣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공간적으로 자꾸 사유하게 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칸트 비판하는데 칸트 철학의 핵심이 공간이에요. 시간도 있지만 베르그송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사유하는 게 우리 의식 전체에 너무 지배적이다.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특정한 주제를 사유할 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자유의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 지금까지 잘못 짚어왔다. 이런 것이. 네. 네, 5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